제5장 심리적 경계선 타인의 침략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법. 내적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그 소중한 자원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풍부한 군량미라도 성벽 없이는 약탈당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도 무방비 상태에서는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이 장에서 우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과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심리적 경계선의 본질과 그것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탐구한다. 독립적 존재의 선언. 소로가 증명한 자족의 철학.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다. 그는 1845년부터 2년 2개월간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 근처 월든 호숫가에 직접 지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다. 이 경험을 기록한 월든은 문명사회로부터의 단절과 자연 속에서의 자족적 삶을 노래한 고전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자연주의 에세이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무의식적 압력과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 한 인간의 정신적 독립 선언문이다. 소로는 이렇게 선언한다. 내가 이 오두막에 들어온 것은 삶을 오로지 삶 그 자체로 대면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죽을 때 삶의 일부만 살았음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삶이 그토록 천하다는 것을, 그것이 천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소로는 19세기 중반 미국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쫓느라 정신적 빈곤에 빠져 있음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돈을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일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고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좇았다. 소로는 이것을 조용한 절망이라고 불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삶을 산다. 그들이 하는 말은 비굴한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미신과 타협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을에서 가장 독립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살고자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자 했다. 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그 열매를 스스로 거두고자 했다. 소로의 월든은 심리적 경계선 구축의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가장 순수한 사례다. 그는 사회의 물리적 경계선 너머로 스스로를 격리시킴으로써 심리적 경계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극명하게 증명했다.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그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대,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소로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단순히 사회를 도피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의한 데 있다. 그는 2년간의 고립 후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왔다. 그는 사회를 영원히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에 휩쓸리지 않는 법, 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차라리 내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한다. 그 삶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은 내 삶이다. 나는 남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옳다고 말하는 삶을 모방하며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은 심리적 경계선의 핵심 철학을 함축한다. 당신의 삶이 타인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선택과 가치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존엄한 삶이다. 반대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인정을 위해 사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노예의 삶일 뿐이다. 과제의 분리. 아들러 심리학이 제시하는 경계선의 기술.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한 대화체 철학서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자기 수용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설정에 대한 혁명적 통찰을 제공했다.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과제의 분리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은 타인의 과제에 간섭하거나 자신의 과제에 타인이 간섭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한 문장은 심리적 경계선의 본질을 꿰뚫는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 타인의 평가, 타인의 기대를 자신의 과제로 착각한다.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모님이 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자가 내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들은 모두 타인의 과제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 당신의 태도뿐이다. 과제의 분리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어떤 결정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그 결정의 주체다. 자녀의 진로 선택을 생각해보자. 자녀가 선택한 진로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겪을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 자신이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하고 조언해도 그 선택의 결과를 직접 감당하는 사람은 자녀다. 따라서 진로 선택은 자녀의 과제다. 부모는 자녀의 과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업무 평가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상사가 부당한 평가를 내린다면 그 평가는 상사의 과제다. 당신은 상사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 이후의 결과는 당신의 과제가 아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이렇게 강조한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은 서로의 통찰과 정확히 일치한다. 서로는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조용한 절망의 삶을 거부했다. 아들러 심리학은 그 거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과제의 분리라는 구체적 기술로 제시한다. 경계선의 구축과 유지. 소로와 아들러. 한 사람은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 철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20세기 오스트리아의 개인 심리학 창시자다. 그들의 시대와 문화와 방법론은 다르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심리적 경계선의 원칙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첫째, 경계선은 적대감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다. 소로는 사회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관계를 원했다. 아들러는 타인과의 단절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건강한 협력과 공동체 감각을 강조한다. 과제의 분리는 이기적인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각자가 자신의 과제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수평적이고 성숙한 인간관계가 가능해진다. 둘째, 경계선은 고정된 벽이 아니라 유연한 경계다. 소로는 2년간의 고립 후 다시 사회로 복귀했다. 그는 영원한 은둔자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의한 사람이었다. 아들러 심리학의 과제 분리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주고받아야 한다. 경계선은 상황과 발달 단계에 따라 재조정되는 살아있는 개념이다. 셋째, 경계선 구축의 가장 큰 적은 내면의 두려움이다. 소로가 사회를 떠난 것은 사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회에 동화되어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서였다. 아들러가 말하는 인정욕구에서의 자유는 타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다. 심리적 경계선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이다. 거절당할 두려움, 미움받을 두려움, 혼자가 될 두려움.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다. 심리적 경계선 구축의 실제. 타인의 침략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7단계 전략. 첫째, 소로식 자족 공간의 확보.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지은 것처럼 당신만의 심리적 오두막을 건설하라. 물리적 공간. 하루 3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그 공간에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고 당신은 아무도 접근시키지 않는다. 시간적 공간. 하루 15분이라도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 시간에는 일도, 관계도, 생산성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할 뿐이다. 정신적 공간. 당신만의 의식과 의뢰를 개발하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10분, 퇴근 후 20분간의 산책, 잠들기 전 5분간의 호흡 명상.
이 작은 위례들은 당신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계선을 제공한다.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숲속으로 걸어간다. 내가 숲속으로 걸어가는 것은 숲속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어떤 목적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당신의 자족 공간에서 당신은 생산적이어야 할 의무도, 유용해야 할 책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부담도 없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둘째, 과제 분리 진단. 미움받을 용기. 위 과제 분리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다음 질문을 던져라. 이 결정의 결과를 누가 직접 감당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과제에 간섭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내 과제에 간섭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친구의 재정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친구의 과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언을 제공하는 것까지다.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친구의 과제다. 당신이 친구를 대신해 결정하거나 친구가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쾌해하는 것은 과제의 침범이다. 당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그 반대는 부모님의 과제다. 당신은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견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당신의 인생의 결과를 직접 감당할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의 획득. 심리적 경계선의 핵심은 거절 능력에 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움받을 용기는 이렇게 가르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노예의 근성이다. 진정한 친절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구체적 기술. 첫째, 이유를 과도하게 설명하지 말라. 변명은 당신의 결정이 정당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관리자다. 당신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의 고유한 권리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되 책임을 떠맡지 말라.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연습하라. 사소한 요청부터 시작하라. 식당에서 원하지 않는 반찬을 거절하는 것, 약속 시간을 조정하는 것, 작은 거절의 성공 경험이 쌓이면 더 큰 거절도 두렵지 않다. 넷째, 평가의 디톡스. 소로는 사회의 인정과 평가 체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적 기준을 확립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도한 평가와 비교에 노출되어 있다. 직장에서의 성과 평가, SNS에서의 좋아요 수, 주변인의 질투 섞인 시선. 이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하루, 모든 SNS와 온라인 평가 체계에서 단절하라. 그날은 당신의 가치가 좋아요, 수나 조회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당신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상상하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점수를 줄 것인가? 그 점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 위해 이렇게 멀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 위해 왔다. 이것이 평가 디톡스의 궁극적 목표다. 타인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내적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 다섯째, 감정적 오염 방지. 우리는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쉽게 오염된다. 상사의 분노, 동료의 불안, 가족의 우울. 이 감정들은 전염성이 강하며 우리의 심리적 경계선을 무너뜨린다. 감정적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 첫째, 감정의 소유권을 인식하라. 상사의 분노는 상사의 감정이지 당신의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그 분노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당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둘째, 심리적 거리 두기. 타인의 부정적 감정 앞에서 마치 투명한 방패가 당신을 보호한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방패에 막혀 당신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셋째,
회복 의식. 부정적 감정에 노출된 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을 가져라. 짧은 산책,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감상. 이 의식들은 당신의 심리적 경계선을 복구한다. 여섯째, 관계의 재분류.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음 3가지 범주로 재분류하라. 핵심 관계.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신의 경계선을 이해하며 상호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 관계에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도구적 관계.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기능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사람들. 이 관계에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투자하라. 독성 관계.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 이 관계는 가능한 한 멀리하라. 서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면 혼자 있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심리적 왕국은 제한된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 영토에 누구를 초대할지는 당신의 고유한 권리다. 일곱째, 경계선 위반 대응 프로토콜. 심리적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을 준비하라. 1단계, 명확한 언어적 표시.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혼자 있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라. 2단계, 결과 제시. 계속해서 경계선이 침범될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명확히 전달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3단계, 결과 실행. 경계선이 반복적으로 침범될 경우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로만 경고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경계선은 더 심각하게 침범당할 것이다. 4단계, 관계 재평가. 이 단계까지 왔음에도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 자체를 재평가해야 한다. 소로와 아들러가 증명한 경계선의 힘. 소로는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자신만의 심리적 왕국을 건설했다. 그는 사회의 압력과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계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경계선 안에서 무한한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했다는 데 있다. 그는 고립 속에서 문학적 걸작을 창조했고 사회 비판의 날카로운 통찰을 발전시켰다. 미움받을 용기는 이렇게 선언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도, 환경의 제약도, 타인의 기대도 당신의 선택을 결정할 수 없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이것이 심리적 경계선의 궁극적 의미다. 경계선은 단절과 고립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창조와 진정한 관계를 위한 토대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당신이 혼자 설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 평등하게 협력할 수 있다. 당신의 심리적 성벽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디에 균열이 있고 어디에 보강이 필요한가?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심리적 왕국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이다.